근데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14년, 15년이 우리나라 저점이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PF라고 하면 다들 이제 아파트만 생각하시긴 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산업단지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관광단지, 이번에 레고랜드도 그렇지만 대부분 땅을 판다. 이거는 다 부동산 PF가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는 은행에서 이제 부동산 PF를 많이 했었고요. 워낙 저축은행 사태 때 사실 국민 혈세가 좀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증권사에 이관이 됐고요. 일부 이제 대형사들이 15년부터 이제 부동산 경기 살아나면서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예전처럼 은행이나 저축은행을 갔는데 못하는 거죠. 지금 늘고 있는 미분양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내년에 이제 입주할 때 포기하거나 이런 거래들이 늘어나면 좀 문제가 그리고 사실 수도권이나 지방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힘든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러면 오늘 아침 금융섹터를 담당하시는 우리 교보증권의 김지영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최근에 있었던 몇몇 이슈들부터 한번 좀 몇 개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3프로TV와는 아마 처음 뵙는 거죠? 처음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있었던 그 레고랜드, 뭐 이제 최근도 아니긴 합니다만 레고랜드 그다음에 뭐 저 증권사 몇몇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흐름들이 이제 어쨌든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돼요. 네,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뭐 아까 전에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증권사들 지원하는 게 좀 더 늘어났잖아요. 그거 감안하시면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ABCP 이런 것들이 부동산 경기랑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제 이런 이슈들이 건 바이 건으로는 조금 생길 수는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뭔 일이 더 터질 수는 있으나 그래도 상당히 지금 이제 위험성은 좀 낮아진 건 사실입니까? 네, 예전에 비해서는 뭐 예전엔 유동성 위기나 이런 것들이 오면 정부 대응도 좀 늦었다면 이번엔 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고랜드 그 ABCP 상환 안 한다라고 했다가 다시 번복해서 상환을 하기로 하긴 했는데 그 사이에 하여튼 굉장히 출렁거린 건 사실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신용도의 문제인데 그 신용도 관련해서는 좀 기스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보다는 회사채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 사격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거기 전체적으로 하여튼 문제가 된 그 시발점이라는 게 부동산 PF가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 부동산 PF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저축은행 사태, 이제 국민들 대부분 경제인이시라면 좀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증권사 부동산 PF는 14년, 15년부터 증가를 하기 시작했고요. 네. 구조로 본다면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는데 같은 구조일 수는 없겠죠. 좀 다른 구조로 하면서 안정성을 높이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저축은행 사태 때 있었던 부동산 PF, 그때 우리 힘들었었는데 뭐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증권사도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PF의 구조에 대해서 사실 뭐 금융시장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쪽 IB 쪽에 근무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아시는데 일반 객장에 계시거나 혹은 일반 투자자 입장은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정도는 아는데 이게 왜 위험한 구조인지 이게 잘 모르셔요 사실은. 그 김지영 수석께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부동산 PF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IMF 이후에 도입된 금융 기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건설사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만 100% 갖고서 이제 건설에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을 빌리게 되고 분양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추가적으로 공사 비용 같은 거를 어떻게 보면 대출을 일으켜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보통 브릿지론, 뭐 본 PF 이렇게 얘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미분양이 좀 크게 났을 때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사는 이미 이제 토지 매입하고 했으니까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발생하게 되는데 증권사가 뭐 매입 약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대출을 해주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증권사의 매입 약정은
그 뭐에 대한 매입 약정이죠? 예를 들어 이제 미분양이 났을 때 네. 이제 그 미분양이 난 걸 우선은 이제 공사를 진행해서 2년에서 3년 후에 또 분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 자금을 일부를 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ABCP가 대부분 이제 짧게 이제 네, 리발빙해서 네. 돌아가는데 네. 그 ABCP가 만기된 거를 증권회사에서 매입 약정을 해준다 이런 네.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 약정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대출해주는 거를 매입 약정을 해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때는 급격하게 이제 자금이 흐르지 않을 때는 네. 전체적으로 보통은 증권사들이 그걸 셀다운이라 해서 네. 기관 투자가들한테 또 판매를 합니다. 실제로 수익률도 좋은 편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수익률 좋은 상품들이 이제 기관들이 뭐 예를 들어 리스크가 높다 하면 네. 매입을 안 하실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 위기가 좀 이제 발생할 수 있죠. 부동산 PF가 뭐 이제 저는 이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저 공사하는 기간 내내 돈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아, 공사는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네. 분양이 뭐 이제 100% 완판됐다라고 하면 중도금 받잖아요. 네. 그걸 받아가지고 또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뭐 공사 금액이 뭐 9천억대다라고 네. 했을 때는 부동산 PF가 진행되는 건 그건 절반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은행에서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 PF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 은행에서도 부동산 PF 대출하고 있고요. 실제로 규모는 은행이 제일 큽니다. 은행 보험이. 그러니까 그냥 대출해 주면 되잖아요. 네네, 대출해주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담보라는 걸 설정이라든지 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매입 확약, 채무 인수, 연대 보증 이런 것들에 이제 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뭐 특정 지역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 네. 뭐 경기도 광주에서 네. 뭐 어떤 그 시행사가 네. 야 요거 토지 작업 해가지고 요거 지으면 아파트 한 500채 지으면은 돈 돈 될 좀 것 같다. 되겠는데 네. 요렇게 시작하는 거거든. 네. 그럼 이제 토지 작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지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주들이 다 나눠 갖고 있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일부나 전부를 사야 스타트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시행사의 자본금이나 이런 것 일부가 들어가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건설사 이제 그 시공사라 하잖아요. 시공사 불러들이고 해서 분양 계획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그 김지영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 땅을 다 사야 되고 또 네네네. 인허가 과정도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증권회사나 이런 데서 브릿지론 형태로 자금을 보완해주고 그 다음에 건설사가 또 뭘 해주냐면은 야 이거 사이트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경쟁이 많이 들어가잖아. 네. 롯데 캐슬도 들어가고 뭐 현대건설도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내세요. 야 이거 우리가 준공까지는 우리가 책임져 줄게. 그걸 확약한다고 그래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준공 뭐라 그러죠? 책임 준공. 네, 책임 준공. 준공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 책임 분양까지 우리가 해줄게. 네.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건설사도 리스크를 안고. 왜냐하면 분양 안 돼도 책임 준공까지는 가야 되거든. 네네네. 근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구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권사로서 또 캐피탈, 저축은행, 건설사들이 다 리스크를 나눠 갖는 거예요? 나눠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 프로젝트로 여러 팀들이 모여갖고 대신 위험도 나눠 갖고 대신 이익 생기는 것도 나눠 갖고 네.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PF에서. 실질적으로 그 진행하는 게 미분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자금이 좀 바로 투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처럼 이제 약속을 안 지키는 파티.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생겨나는 거죠. 어느 한쪽에서. 담보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신용 담보를 한 거죠. 증권사 말고도 뭐 이번엔 강원도가 했다면 이제 우리는 못 갚겠다. 당분간 좀 돈 생길 때까지 기다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보통 PF 하면 실제로 저 많이 먹는 친구들이 따로 있고 금융사들은 그냥 정해진 이익만 가지고 보통 그런 구조예요? 보통은 금융사들도 네.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라고 해서 리스크에 따라서 이제 그 먹는 이익이 이자율이 좀 달라요?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리스크도 후순위, 중순위, 선순위가 좀 순으로 그렇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행사는 대부분 에쿼티라 그러고 네. 여기는 이제 실패하면 자기네들 자본 다 날리고 그렇죠. 먹으면 뭐 대박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후순위
이거보다는 수익률이 작지만 그래도 뭐 네, 맞습니다. 10몇 퍼센트 네. 이것도 미분양되면 날릴 수도 있는 리스크가 그렇죠. 있고 근데 은행들은 제일 많이 하지만 맨 윗단에 선순위들만 그렇죠, 해요. 거의. 그렇죠. 네. 안전적으로. 네. 그러니까 증권회사들은 좀 밑에 단, 캐피탈사도 좀 그 밑에 단, 뭐 이렇게 그거보단 좀 높고 뭐 이렇게 구조가 돼 있죠. 아, 그럼 이 시행사들이 괜찮은 거 하나 하면 진짜 대박 나겠군요. 왜냐면 나머지들은 이제 옛날에 500채만 분양한 인생 가만. 아 그래요. 우리도 시행이란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PF가 2015년 뭐 이때부터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됐군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뭐 금융시장에서 차지한 비중도 꽤 높아졌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14년, 15년이 우리나라 저점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부동산 PF라고 하면 다들 이제 아파트만 생각하시긴 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산업단지라든지 네.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무조건 다 관광단지. 이번에 레고랜드도 그렇지만 대부분 부동산이 뭐 땅을 판다. 이거는 다 부동산 PF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경기하고 PF 네. 의 어떤 실적하고는 연결이 매우 돼 있는데 밀접하게. 증권사들이 그렇게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동산 PF 이게 통해서. 또 구조를 보시면 아까 전에 은행이 왜 대출해주면 되는데 실제로는 은행에서 이제 부동산 PF를 많이 했었고요. 예. 워낙 저축은행 사태 때 사실 국민 혈세가 좀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이 딜 자체가 어떻게 보면 투자은행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증권사에 이관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14년, 15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증권사들이 프라임 브로커리지 때문에 예. 증자를 대형사들이 그렇죠. 많이 하게 되면서 사실 ROE가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M사에서 종금합 라이센스를 바탕으로 부동산 PF 영역을 좀 넓히기 시작했고요. 일부 이제 대형사들이 15년부터 이제 부동산 경기 살아나면서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예전처럼 은행이나 저축은행을 갔는데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꺼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자금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최근에 증권사들이 조금 활발하게 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유동성 활발해지면서 아파트 경기 살아나면서 더 활성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증권사가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굉장히 많은 돈도 벌고 하여튼 그쪽으로 많이 뛰어들었는데 네.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오거나 혹은 뭐 이 PF 시장에 뭔가 좀 문제 생기고 하면 당연히 증권사 거의 뭐 모두가 지금 다 걸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투자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문제 하나 터지면 줄줄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문제가 터진다는 게 이게 네. 이제 그 15년부터 했던 부동산 PF는 건 바이 건으로 들어간 케이스가 많아서 네. 부동산 프로젝트의 신용 등급을 또 매겨서 이제 같은 지역이라도 그 프로젝트를 하는 이제 건설사가 어딘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용도도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진다라고 하는 게 일괄적으로 쭈루룩 터진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전에 내년에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긴 하다라고 어느 지역에 수도권 뭐 미분양이 나서 그런 쪽은 이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건 바이 건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이거 도미노처럼 막 연쇄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LTV도 예전보다 낮게 들어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미담 이제 담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축은행 사태랑 가장 다른 점은 예전에는 이제 땅값이 1,000억이다. 그럼 보통 건물도 1,000억이라고 했을 때 LTV 50% 대출 저축은행 사태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50%니까 1,000억을 대출을 해줬어요. 네. 근데 15년 이후에 증권사들이 했던 거는 사실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증권사 오셔가지고 부동산 PF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건물 짓지 않았잖아. 그러면 땅값에 대한 50%만 우선 대출을 해주도록 할게. 그럼 네. 1,000억에 대한 500억만 대출해주는 구조로 간다든지 그러면서 리스크를 좀 많이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2015년 이후에는 미분양률이 그렇게 네. 적었으니까 문제가 심지어 안 또 생긴데 그랬죠. 예.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미분양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늘고 있는 미분양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안 안 되는데 돼요? 내년에 이제 그 입주할 때 포기하거나 이런 거래들이 늘어나면 좀 문제가 입주 포기. 그리고 사실 수도권이나 지방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힘든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저도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지난 20년까지만 하더라도 증권사들이 지방의 아파트 부동산 PF는 많이 하지 안 했어요? 않았습니다. 예.
그럼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회사별로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증권사들? 네, 왜냐하면 증권사들이 뭐 자기 자본도 키웠고요. 실제로 정부가 자기 자본 부동산 PF 15년 이후로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 자본 100%까지만 이제 신용공여 다 해서 부동산 PF 포함된 거를 100%까지만 감당할 수준만 해. 이런 식으로 규제도 강화됐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동안 아시지만 돈도 많이 벌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증권사들이 IB 부동산 PF뿐만이 아니라 브로커리지를 통해서도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하기야 뭐 당군일의 가장 큰 호황이었죠. 2020년. 자본력을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도 부동산 PF가 완전히 사라졌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발은 늘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는 금리가 높다 보니까 수익률은 떨어질 수는 있는데 비용이 증가를 하니까 그 외에는 어쨌거나 꾸준성도 있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막 갑자기 없어지는 수익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히려 중소 건설사들이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듣기로는 건설사들 관련된 그 회사 수가 엄청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이미 보고 뭐 있습니다. 충청권에 한 군데는 이제 부도가 네, 났죠. 이미. 그래서 그런 류의 이제 네. 조금 자기 캐파보다 좀 더 과감하게 보증들, 그러니까 책임준공이라든지 그쵸. 뭐 네. 분양 완료라든지 이런 형태의 보증을 실질적인 보증을 쓴 건설사들이 좀 힘들다. 아니 근데 그 막 저 이제 이쪽 업계는 워낙 잘 모르니까 아마 근데 저 같은 투자자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해서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돈 많이 벌고 괜찮았으면 증권사에 뭐 유동성을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왜 합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대출 뭐 매입 확양이랑 자기 자본 안에서 하지만 네.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자금을 증권업 자체가 중개업 라이센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을 하는 건데 그걸 100% 책임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자금 흐름과 관련해서는 시장 자체를 경색하게 만드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금 투여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금 흐름을 돈의 흐름을 유리하게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얘기하신 대로 이제 뭐 은행들도 사실 뱅크런이나 이런 것들 자금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힘들잖아요. 네. 증권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서 도와주나. 저게 이제 망가지면은 그렇게 네, 많이 그렇죠. 벌었다며. 네. 저게 아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기 자금이 꼬여버리면은 네. 이제 금융회사가 이제 디폴트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금융 시스템이 혼란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괜찮으면 단기적으로 꼬인 것 같으면 은행에서 빌리면 되잖아요. 증권사들이. 그래서 5대 지주가 지금 뭐 부동산 지원한다는 본 PF 안 해주겠다고 한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많이 벌었다고 하시는데 증권사 ROE 20% 넘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게 그만큼 많이 번 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예전에 정말 브로커리지 수수료율 떨어지기 전에 수익성 많이 좋을 때 대비해서는 네. 자본력을 또 그만큼 키워놨기 때문에 투자은행업을 하라고 성장시킨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 좀 호황이라고 감정이 안 좋아요. 터져놓으니까 환불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해 좀 하세요. 제가 이제 환불해달라 그러는데 환불 안 해주더라고. 네. 아니, 주식 샀는데 내가 별로 쓴 것도 없거든요. 네. 참 환불을 안 해줘. 쓰긴 뭘 써. 머리만 아팠지. 아니 이게 기사화는 많이 되시긴 한데 실제로 ROE로 따지면 예전에 뭐 어떻게 보면 제가 2007년도 호황기에도 있었지만 그때 대비해서 ROE가 높지는 않습니다. 아, 네. 저축은행은 어때요? 저축은행 또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던데. 저축은행은 사실 조금 몇몇 회사들은 리스크가 전 높다라고 자기 자본이 생각. 작은 데도 있으니까. 자기 자본이 좀. 저축은행들은? 그래서 이제 보통 저축은행 저한테 최근에 또 제가 금융하다 보니까 그 예금 금리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위험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그러면 네. 이제 어렵게 BIS 비율 얘기해드리면 이해 안 되시니까 이제 저는 이제 보통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들 좀 그 대주주가 안정적인 데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회사 어때? 그러면 이제 그 회사는 뭐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BIS 비율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예전처럼 지방의 뭐 몇몇 저축은행들 부동산 PF 뒤늦게 뛰어든 회사들은 좀
없다라고 정말. 4천만 원만 하시려는 거예요. 4천만 원. 그쵸. 정답이십니다. 4천만 원. 5천 아니에요? 4천이에요? 네, 5천까지 하시면 5천은 이자를 못 받을 수가 있죠. 아, 네. 4천만 원까지만 하네. 4천만 진짜. 원. 아 그래서. 네. 아, 지금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다 지켜주는 거죠. 4천. 네. 5천 이동자, 미만으로는. 네네. 법에 원리금 의해서, 합쳐서 네. 5천까지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한테 증권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네. 어떻게 괜찮습니까? 굳이 따진다면 증권주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시장 반등이 있으면 당분간 코스피나 이런 반등, 코스닥 반등에 따라서 네. 증권주가 좀 움직일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과거 대비해서 체력이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세분화되면서 그리고 다변화되면서 이제 좋아진 거는 맞는데 굳이 따진다면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증권주에 투자하는 거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제일 맞다.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라고 이제 전제를 다시면은 하지 말란 얘기죠. 하지 그렇게 말란다. 되나요? 네. 빠따를 좀 짧게 잡아라.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죠. 아, 네. 네? 하지 말라는 얘기보다는 네, 애정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는 좀 아니다라고 해주면 금리는 이제 거의 끝이 다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유동성이 전체적으로 금리가 오른다면 줄어드는 건 또 맞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런 그 관점에서 이제 증권주의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예전보다는 낮을 수는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배당도 솔직히 많이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또 11월 들어서 항상 찬바람 불면 배당주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관점이라고 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뭐 삼성증권 배당 많이 해주는 회사들은 미래에셋증권도 우선주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채권 금리가 지금보다 많이 빠지잖아. 그러면 증권의 수익이 갑자기 좋아질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 맞습니다. 꽉 물렸거든 지금. 네. 아까 제가 브로커리지, 딜링, 언더라이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딜링에 주식은 거의 안 해요.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네트 포지션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많이 하지 그냥 묵직하게 뭐 내가 뭐 자기 자본이 뭐 예를 들면 1조야 그러면 한 3천억 나 주식 갖고 가 이런 거 거의 안 하거든 옛날. 증권회사인데 네. 자기 재산 중에 주식 투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참. 그거는 근데 제도상에 네. 어쩔 수 그렇게 없이 못하게 돼 있어요? 제도상에 아, 그래요? 네. 자본시장법 도입되기 전에 살짝 뻔할 뻔했네. 네, IMF 이후에 주식이랑 수익증권으로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몇 프로 이상 하지 마라. 너네 이렇게 주식 투자 수익증권으로 자금 조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증권사들이 당황합니다. 그럼 저희 뭘로 조달하나요? 그랬더니 채권으로 운용해. 그래서 조달이 IP가 아니라 운용해라. 운용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주식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인데 좀 주식은 하지 마라.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제 뭐 CMA라든지 발행업 이런 자금들이 ELS라든지 이런 자금들은 채권 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운신의 폭이 좀 더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에 그래서 언젠가부터 채권에 대한 포지션이 엄청 커진 거예요. 네. 아, 증권사들이. 네.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채권금리 뜨기 시작하니까 아이 뭐 요 정도까지만 뜨겠지. 그래 계속 포지션 안 줄이고 있다가 평가서 엄청 난 거야. 그래서 몇몇 증권사들 있거든. 채권 많이 갖고 그 유명한. 아 그래요? 네, 거기 평가손이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확 떨어진다. 그럼 거기가 딱 좋아지겠지. 그런 데들이. 그죠? 그렇죠. 그리고 해지 비중을 자체적으로 해지해서 그쪽에서 먹는 수익을 있었다가 그래도 그나마 해지 비중도 많이 자체 해지 비중도 줄이고 리스크를 그 줄이긴 자체 해지라면 했습니다. ELS. 네, ELS 관련해서. 그러니까 ELS 자체 해지라는 건 뭐냐면 ELS 발행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홍콩이나 이런 데서 그 ELS의 근본이 되는 그 옵션을 딱 사와가지고 그냥 패키지만 바꿔가지고 파는 케이스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 리스크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을 더 벌려면 오케이 일부 사오고 일부는 그 해지를 네. 해지북이라 그러거든. 그 채권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면서 고객을 맞춰줘. 근데 이게 훅 떨어지면 이제 그 해지북에서 손실이 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 저요? 네. 저는 이해 못할 게 없죠. 저는 이해 못할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모두가 다 그런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아니 그 헛기침을 하시길래 이거 봐.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하면 이런 증상. 네.
뭐 결론은 증권사 별 문제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예, 너무 그리고 이제 화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증권사 주식 올라갈 건 너무 기대는 하지 마라. 그냥 짧게 봐서 이제 좀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뭐 네, 괜찮겠다. 이 정도 당분간은 느낌이시네. 장 자체가 금융지주는 어때요? 금융지주는 사실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지주를?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업 전반을 보시잖아요, 그죠? 금융업 전반적으로 했을 때 은행 예. 비중이 가장 높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은행이 가장 실적도 좋고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경기 침체인 상황에서 은행주가 경기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익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보다 확실히 뭐 재무 건전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50조 플러스 알파 막 돈 낸다 그러는데 그럼 괜찮은 거예요?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네. 50조 플러스 알파는 뭐예요? 아니 금융지주가 뭐 돈 내가지고 또 한다며. 뭘 해요? 일부를 내 가지고 네.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아, 있어요. 뭐네? 네. 어디에 내냐고요? 뭐 이번에 증권사 ABC나 이런 쪽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이 더 근데 그게 화가 나신 또 하다 거예요. 보면은 그게 또 줍줍이 될 때가 있어요. 네. 옛날부터 항상 그랬어. 금융기관 전체적으로 저는 화가 나 있으니까 뭐 돈 뭐 어디 막 헛되로 쓰고 뭐 이러면 세금 살살 놓고 뭐 이러면 진짜 못 정프로. 참습니다. 그거는. 네. 진행은 진행대로 하고 감정을 좀 추스리세요. 아니 그러니까 은행이 50조가 이게 보통 돈입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50조를 어디다 쓰냐고. 뭐해? 공익적 목적으로 쓰는 거면 내가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냥 자기네 금융기관들 자 도와주는 거고 뭐 자 뭐 은행 어디 지주에서 저 증권사 또 사장 내려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나는 이제 못 참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제 권한이 아니라. 권한이 아닌 거면 김프로님이 빨리 말씀해 주세요. 아, 근데- 50조에서 어디다 쓰냐고. 김지영 수석이 오늘 처음 나왔는데 너무 막 아니 처음이고 자지고 안에 저는 그런 거는 못 참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조를 어디다 쓰는지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네. 증권회사가 좋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PF라는 게 딱 어디서 단절이 되면은 그 피해가 이제 정프로 같은 사람한테도 오거든. PF가 단절이 되면 네, 그렇지. 경기 그러면 쭉 자체가- 이제 국도 같은 거 예를 들면 저 고속도로 타려다 보면 그 흉가 같은 이제 아파트 쭉 생기겠지. 네. 왜냐면 이제 경기 집값 많은 거? 아, 그렇지.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건설사 망해, 예? 저축은행 망해, 캐피탈사 망해, 막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는 건데 남들 뭐 기분이 좋겠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예를 들어 정말 뭐 도와준다 차 도와주면 대신 그 급할 때 도와준 만큼 급전에 대한 어떤 뭐 거기 페널티도 좀 줘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많이 받아갖고 또 그 예를 들어 당연하죠. 그래서 12월 결산하고 나면 아마 자기 자본 비율 떨어진 것만큼 대주주들한테 그 자본금 확충하라고 할 거야 아마. 그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네. 프리런치는 사실 없는 거지. 지원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길게 봤을 때 네. 경영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고속도로 막히면 안 되잖아요. 끊어지면 안 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뭔가 하여튼 그냥 막 짬짬이로 이렇게 막 뭐 막뒤에서 하는 건 저는 싫어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김지영 수석한테 그러시죠. 이해 좀 해주세요. 여기가 네. 최근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신 네 아닙니다. 네. 아니 처음 오신 분을 좀 잘 좀 해드려야지. 처음이고 두 번째고 네, 그거는 좀 못 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금융 지주들이 지금 그런 급하게 끊어지는 그런 상황들은 일단은 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아니 근데 50조를 내놓는다는 게 50조를 다 쓰자는 거야? 아니면 50조 내놨 만큼 이제 우리 안심할 수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데만 조금 갖다 써라 뭐 이런 거예요. 50조를 그냥 다 써요? 아니면 그중에 뭐 아주 일부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네. 일부 아마 진행하면서 캐피탈 제가 콜이야. 캐피탈 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피탈콜. 또 모르는 소리로 또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뭘 캐피탈콜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약정을 한다면 그 전화하면 콜. 필요를 하면 콜하면 쏘는 50조 한도 내에서 뭐 그렇게 가면 된다는 플러스 거죠. 알파.
알겠습니다. 너무 막 요즘 민감해져가지고. 네. 사실 저축은행 사태 때도 국민 혈세가 들어갔다 뭐 비난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럼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때는 실제로 민간인들도 피해를 많이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축은행 사태 터지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5천만 원, 4천만 원까지만 보호받고 네.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거고요. 문제가 있는 금융사에는 분명히 책임을 안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페널티 예, 내야지. 거기에 분명히 페널티를 받기 많이 줘야 때문에 돼.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페널티 어떻게 받는지 그건 저희가 좀 우리 권 팀장 시켜서 좀 취재를 좀 하겠습니다. 권 팀장은 뭐 뭐든지 그냥 요즘 제일 편해 권 팀장이. 네. 그 교보증권은 어때요? 괜찮아요? 교보증권 괜찮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로 아니 주식 주가 주가 최근에 사실 증권주들 영향을 안 받지는 않죠.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부동산 PF 하는데 최근 들어 뭐 자체적으로 체크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리스크는 높지 않고 배당도 또 작년보다는 수익이 좀 증권사들 다 줄겠죠. 줄긴 하는데 더 늘면 좀 이상한 어쨌거나, 거죠. 배당 성향 꾸준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대주주보다 또 보통주들한테 배당 더 해주시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뭐 그것도 계속. 저 회사가 좀 특이해. 대주주 교보생명보다 교보생명이죠. 네. 교보생명보다 기타 주주 일반 주주들한테 배당을 더 해주셔. 아 그래요? 네. 그건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 네, 저희 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 정프로 하시죠. 부동산이나 좀 도와달라고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가 또 네, 교보 우리 전국 투어를 교보 교보 문고. 맞죠. 교보문고에서 하죠. 아 그래서 내가 좀 교보 괜찮습니다. 문고 그 강당을 저희가 활용하기로 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우리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김지영 수석 연구위원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